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야, 오늘 2% 멋지네요. 뭡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협찬입니다. 전반적으로 협찬입니까? 네. 뭐야, 자기만 주고 왜 2%만 줍니까? 나 뭐 저를 참네. 콕 집어서 2%라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2%만 줘라? 예. 아, 진짜 마음에 안 드는 회사네. 네. 뭡니까 이거? 뭐 선글라스예요? 요거는 라피즈 센서블이라는 네. 이게 제가 이걸 이렇게 안 끼고 체중을 달면 예를 들면 80kg다. 네. 요걸 끼고 체중을 달면 '어. 79.5입니다. 뭘 말도 안 돼. 이상해. 매우 가볍습니다. 네, 가벼움으로 네, 어필하는 가벼운 선글라스라고 하네요. 네. 예, 뭐 좋겠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여서 열심히 하세요. 안 대표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열심히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어펄마 캐피탈 네. 김태엽 대표님. 야, 김태엽 대표님. 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어펄마 계시고, 캐피탈. 네, 뭐 네. 외식 사업도 하고 계시고, 김 사업도 그때 하시지 않으셨어요? 김 사업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오실 때마다 뭐 좀 협찬해 주시는 진짜 고마운. 저희 입장에서는 콩고물 대표님.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그 왜 넥슨이 넥슨 창업주가 네. 지분을 뭐 이렇게 상속을 했는데 나 상속세 낼 돈이 없다. 그래서 나 물납을 하겠다. 네. 그래서 기재부가 2대 주주가 됐다면서요, 넥슨에. 어쩔 수 없죠. 네. 네. 돈은 없고 나는 주식밖에 주식밖에 없어. 없는데 주식을 뭐 마트에다 내놓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식을 냅다 이렇게 줬는데, 물납이라고 하죠. 네, 물납이라고 줬는데 요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요거 좀 배워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걸 보면 네. 그 비상장 회사들의 M&A 시장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겸사겸사 우리 어펄마 캐피탈 김태엽 대표님 살아도 모셔서 배워도 이렇게 배울 게 많고 또 배우고 나면 새롭고 재밌고. 예, 네. 그렇게 살다가 또 보람 있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펄마 캐피탈의 김태엽 대표님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예, 네, 어펄마 캐피탈의 김태엽 대표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마케터의 김태엽입니다. 벌써 제가 5번째인가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아니 저희는 나와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네. 저는 네. 진짜로 이 프로가 고맙지 않으면 고맙다는 빈말 안 하고, 네, 네,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 오늘은 음. 요즘 무슨 인스타도 하십니까? 그때 해주셔가지고 제가 300명 단위의 아주 우스운 그 인스타 팔로우를 갖고 있다가 예. 800명 단위를 거는 특별 인스타그램. 800명 인스타 팔로워 네, 다 모여서 그렇습니다. 회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종합운동장 빌릴 수 다 있어요. 모였어? 그냥 집으로 부르면 부를 수 있는. 네. 매드포 관리계에서 다 모여 이래가지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물납 주식을 상속세 물납에 대해서 배울 건데 뭔지도 알고 배우고 싶기는 해요. 네. 그런데 상속세 물납이라는 건 상속받은 재산이 리퀴디티 유동성이 없는 거라서 그렇죠. 뭐 돈으로 갑자기 만들 수 없으니 상속세율대로 내가 잘라줄 테니 그거 가지세요 라고 나라에 돈 대신 물건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세무사님이 가르쳐 주시겠다? 뭐 오케이. 아니면 뭐 국세청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설명하시겠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어팔마 캐피탈은 투자하시는 PE잖아요. 그게 이거랑 무슨 이슈가 연결됐길래 이걸 갖고 오셨어요? 이게 물납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되게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접근하기 되게 쉬운데 그 온비드라고 앱도 있고 어플 그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거기 가입하면은 뭐 주식뿐만이 아니고 땅도 살 수 있고 경매. 그렇죠. 공매. 공매. 차도 살 수 있고 뭐 네. 심지어는 그 여러 가지 상상 못했던 뭐 주차장 부지 이런 것도 임대도 나고 뭐 그런 자산이 있습니다. 물납으로 받은 것들. 파는 물납으로 것들. 받거나 아니면 사실 공매를 맡긴 자산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뭐 가끔씩 진짜 심심하면은 휴가 가서 도저히 할 일이 없다. 인터넷은 연결이 되는데 자료도 없고 뭐 진짜 애들은 다 자고 이럴 때는 정말 한 1년에 대여섯 번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 있나? 네, 혹시나 뭐 싸고 괜찮은 거 있나? 눈먼 땅이 있나 뭐 이렇게 보는데 당연히 뭐 저처럼 이렇게 대충 봐서는 안 되고 그렇지만 그런 물납된 자산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물납 주식이 또 그 공매를 통해서 판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좀 뜸한데 그래도 P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공매, 물납된 주식을 공매를 방법으로 취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하다기보다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매를 통해서도 살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넥슨 지주회사 이번에 그 돌아가신 창업주가 물려주신 그 유가족이 받았다가 상속세 대신 낸 그 지분을 온비드 공매에서 대표님이 낙찰 받으면 그렇죠. 사실상 그 지분을 우리가 사들인 거고 인수한 거니까. 그 말 되네요. 말 되네요. 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그 공매를 통해서 나오는 물납,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납이 대상이 되는 지분이 좀 제한이 돼 있어요. 옛날에는 진짜 막 아무거나 다 했었는데 시장성이 없는 주식이라든지 뭐 파산한 주식이라든지 상장 폐지가 된 주식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물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결국에는 뭐 그 혈세를 갉아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 이제 조금 더 개량화되고 좀 체계화되고 해가지고 지금은 뭐 비교적 괜찮은 자산만 그 현금성이 있는 자산만 받고 현금성이 있는 회사의 주식만 일단 받는데 원래는 그 비상장 주식은 되게 안 받으려고 하세요. 근데 그렇죠. 나라에서도 그렇죠. 나라에서 뭐 증여세랑 뭐 상속세를 주로 이제 세금으로 물납을 많이 그 주식으로 물납을 많이 하시는데 뭐 현금 다 내고 채권 뭐 국채 이런 거 다 내고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 다 내고 하다가 더 낼 게 없으면 이제 본인이 받은 주식을 이제 낼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건이 특별히 있습니다. 요건이 특별히 있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그 제한된 대상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물납이 이루어지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지분 중에 아주 가끔씩 제가 보니까 한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그 아주 재밌는 대형 물건들이 나옵니다. 이번에 이제 NXT 지분이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만큼 이제 최근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물납된 지분을 당연히 기재부는 우리 정부는 누군가가 사갔으면 참 좋을 텐데 사실 생각도 있어요? 가격 좀 맞으면? 그게 기본적으로는 그 저처럼 주식 투자를 이제 본업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검토를 해야 돼요. 검토를 해야 돼. 그게 직무유익이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매로 나오는 주식이 특히 이제 물납 주식들이 참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게 처분하기도 내는 사람도 참 애매하고 처분하기에도 참 애매해서 딜이 자주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물납 주식 관련된 투자 검토를 한동안 안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뒤져봤었습니다. 왜 애매해요? 넥슨이 애매하면 뭐 어떤 회사가 안 애매합니까? 너무 좋은 회사 아닙니까? 넥슨 너무 좋은 회사죠. 넥슨 너무 좋은 회사고 넥슨이 또 더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근데 문제는 이 지분의 그 지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제한되어 있는 일 중에서 내가 뭘 목적으로 투자를 할 거냐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참 애매해요. 제가 그냥 뭐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슬라이드를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 NSC 주식 물납 인수가 왜 PE들이 봤을 때 애매하냐.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30%가 조금 안 되는 지분이 나왔는데 지분이니까. 이게 30%가 좀 넘으면 33%가 넘으면 하다못해 뭐 정관 변경 이런 거를 반대할 수 있는 특별 결의를 반대할 수 있는 권리라도 좀 있는데 그게 없고 그러니까 이사회도 참여를 못 하고 비상장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 자진 공시하는 내용 빼고는 저희가 회사의 정보를 특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결국엔 대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받아가면 제 지분이 있으니까 뭐 자녀분들하고 동일한 수준의 배당을 받아갈 수는 있을 텐데 이게 지분이 한 4조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110억 배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률도 0.3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극도로 낮은. 그러니까 뭐 미국채보다도 못한 거죠. 그다음에 이 결국에는 그래서 배당도 못 받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팔아야 되는데 팔 수 있는 리퀴디티가 없어요. 이 NXT라는 회사가 뭐 좀 특별한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벤처캐피탈한테 투자를 많이 받았던 회사이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투자자들이 손바꿈이 있으면 이 주권을 표준 주권으로 좀 발행을 해놓든지 아니면은 그 전자주권으로 좀 등록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38 커뮤니케이션 같은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개인들끼리 뭐 거래도 하고 그거를 이제 거래하고 나서 회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주주명부 좀 수정해 주세요. 저희 거래했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주주명부도 수정도 해주고 하는데 이게 아마 한 번도 투자를 받은 적이 없을 거예요. NX라는 회사가 그렇다 보니까 거래가 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없고 결국에는 뭐
그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치고 배당률을 준다고 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리퀴드에 있다고 쳐도 부지가 너무 커요. 비싸요. 거의 4조나 되고, 그러니까 덩치도 크고 밸류에이션도 사실은 좀 비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싸진 않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요. 그럼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 가끔씩 상속이나 뭐 증여 이슈와 관련해서 나온 걸 그럼 살려면 애매하다는데 실제로 그래도 사서 뭐 좀 한 수익 사례들 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보면은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예. 많지는 않은 이유가 제가 또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게 상속세라는 게 점점 폐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별나게 최대주 설정하면은 60%까지 이제 그 상속세를 때리니까 물납이라는 제도가 좀 특별히 발달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납을 통해서 인수하는 회사의 기회가 이제 가끔씩 나오는 거죠. 나와서 저도 국내에서 좀 자료를 뒤져봤는데 뭐 케이스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재미있었던 거는 아마 그 대한유화 케이스가 될 겁니다. 대한유화. 네, 대한유화라고 지금 아직도 상장돼 있는 회사고 예. 시총이 한 9천억 돼요. 그래서 꽤 의미 있는 지분을 갖고 있고 뭐 그 HDP라고 해서 그 뭐 고밀도 폴리에스테 그 폴리프로필렌하고 뭐 PP하고 뭐 HDP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데 뭐 그게 결국 치약 튜브나 예. 아니면 파이프나 뭐 이런 데 쓰이는 아주 일반화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한국 유화 사업의 뭐 3대장 중에 하나 정도 위치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고 일반화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긴 한데 90년도에 창업주께서 돌아가십니다. 창업주가 돌아가시고 이때 그 제가 기사를 좀 뒤져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한 270억 조금 넘는 금액을 이제 세금으로 추징을 받아요. 예. 상속세로. 근데 이게 이제 상속된 지분 가치가 한 400억 정도 되고 뭐 거기에 뭐 부동산 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400억 좀 넘는 지분 받으면서 270억 정도 때려 먹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상속세를 많이 내긴 했죠. 비교해 보면은 그 직전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상속세를 낸 케이스가 이건희 회장님 일가가 이제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세를 한번 냈는데 그때 상속세 금액이 한 17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병철 창업주가 사망할 때 이건희 전 회장이 냈던 상속세가 한 170억. 170억? 네, 그 정도 되는데.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거밖에 안 됐더라고요. 170억이면 우리 집에 서랍에도 있잖아요. 와. 그래서 이때 아마 그래서 텍스 엔지니어링에 실패하신 게 아닌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어쨌거나 창업주께서 돌아가시고 당시에 이제 그 같이 창업하셨던 다른 패밀리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42%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기재부가 32%씩 떡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탐내는 그 사람이 생긴 게 거죠. 32%였군요. 세금으로.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석유화학 사이클이 뭐 원래 석화 사이클이 되게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래서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이때가 조금 좋아졌다가 약간 꺾이고 있는 시점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국내에 뭐 당시에 동부라든지 효성이라든지 코오롱이라든지 전부 다 이제 증산을 하는 경쟁에 막 돌입하고 있을 때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뭐 동부그룹이나 예를 들면 효성그룹 같은 데서는 내가 이걸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서 공장을 지을까 아니면 좀 물납돼 있는 주식을 인수해서 내 거로 만들면 그냥 인수를 할까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은 인수라는 게 나쁘지 않았던 옵션인 거죠. 근데 그게 일대주주 지분이 아닐 텐데 그렇죠. 물납된 거 다 사도 최대주주가 안 되는데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의미가 그래도 있습니까? 사는 게 인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효성하고 동부가 각각의 방법으로 야금야금 지분을 사모으기 시작해요. 효성도 노리고 있고 동부도 노리고 있으면. 네. 그래서 이제 효성은 당시에 그 맨 처음에 대한유화를 설립할 때 같이 참여했던 일본 회사로부터 지분 한 17%를 사와요. 사오고 근데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동부는 이미 그 한농하고 그 자회사를 통해서 한 10% 좀 넘는 지분을 시장에 사모았었거든요. 장에서 상장회사였었나 그렇죠. 봐요. 그래서 동부가 이제 침 딱 발라놓고 여차하면은 이제 제가 뭐 좀 해야지라고 하는데 효성이 덜컥 일본 지분을 사니까 이제 동부하고 효성하고 거꾸로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 가처분 신청 내고 팔지 마라. 이제 그 와중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게 이 회사가 이제 사이클이 좀 심한데 창업주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너무 투자를 많이 했다가 이제 그 사이클이 꺾이면서 그래서 법정 관리가 되니까
최대 주주들은 최대 주주지만 사실은 은행의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받는 예. 그런 상태에 돌입하게 되고 그래서 이 지분 가지고 거의 10년 이상 싸워요. 10년 이상 싸우게 됩니다. 예. 10년 이상 싸우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업황이 조금 좋아지고 당시 창업주 이제 원래 공동 창업하셨던 이제 경영진께서 잘 회사를 이끌어 오셔서 98년도에 회사가 법정관리 졸업을 해요. 예. 졸업을 하고 계속 경영권 방어를 하고 또 뭐 국회 청원도 내고 또 뭐 노조들이 또 우리 대주주 선량한 대주주 뭐 살려주세요 이렇게 뭐 청원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물납으로 나오는 경매 행위를 지연을 계속 시켜요. 10년 넘게. 야,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뭐 그 내막은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 이게 법정관리 졸업하고 회사 실적이 이제 좋아지니까 예. 동부랑 효성이 한 10년을 이 카드를 갖고 있다가 먹으려고 노리다가 결국 포기를 합니다. 아하. 포기를 하고 2007년도에 와. 지금도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그 1세대 PE 중에 H&Q라고 계세요. H&Q. 네, H&Q가 그 조성한 펀드로 이 공매 지분을 삽니다. 드디어 팔았군요. 드디어 파는 거죠. 다른 제3자가 나와서 완전, 예, 가져간 거네요. 그렇죠. H&Q가 그때 당시 H&Q 그 펀드가 굉장히 이런 백기사료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집행을 했었는데 네. 이때도 기존 창업주하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국세청이 해 물납한 지분을 이제 기재부로 인수를 하는데 예. 그래서 이대주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투자가 잘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약간의 동상이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 같은 PE들이 들어가면 돈 버는 게 1차 목표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예. 선량한 백기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보유를 한 3년 정도 하다가 2010년도에 매각을 하려고 내놔요. 내놓는데 그때 H&Q는 이제 서로 동상이몽을 하는 거죠. 나는 최대 주주를 설득을 해가지고 최대 주주가 사가세요. 최대 주주랑 같이 팔아야 되겠다. 같이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겠다. 최대 주주 입장으로는 아니 내가 그래도 한 40% 갖고 있는데 예. 저기 뭐 20몇 프로 갖고 있는 데서 와가지고 같이 팔자고 하니까 나는 팔기 싫다. 서로 이제 그렇게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 당시에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시도를 한번 해요. 매각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거기에 뭐 SK도 비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하나도 비드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가격이 그냥 별로 딱 마음에 안 드는 가격으로 되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H&Q가 또 특유의 협상력을 잘 발휘해가지고 거꾸로 이제 기존 회사한테 야 그러면은 당신이 사가라 협상을 해가지고 자사주 매입 방식으로 회사가 다시 사가게 되군요. 이대주주인 지분을 회사가 그냥 다시 샀군요. 회사 돈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웃컴이 어떻게 되냐면 대주주는 자사주가 생기니까 자사주는 지분 계산할 때 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지분율 높아가지고 그렇죠. 본인의 지분율은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H&Q는 그래도 비교적 그 백기사라는 레퓨테이션 잘 지키면서 그 투자를 엑짓을 하게 되죠. 자사주로 살 수 있는 돈이 있었으면 처음에 물납한 것이 공매로 나올까 말까 할 때 그때 그냥 그럼 회사가 사겠습니다. 그렇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는 그랬으면 돈이 제일 없었나 좋은데 봐요. 그게 예. 아마 넥슨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근데 그게 왜 불가능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유화가 그때 법정 관리 들어가고 돈이 없었구나. 그렇죠. 돈이 없었죠. 그래서 회사가 진짜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슬라이드 제가 잠깐 준비한 걸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대한유화의 정말 부침을 알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주가 차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H&Q가 대한유화 공매 주식을 인수했을 때 당시 주가가 한 4만 원대 정도 예. 됐었고, 그러니까 한 4만 원 전후가 됐었고, 이게 이후에 이제 사이클이 좋아지면서 확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 사이클이 꺾이면서 주가가 계속 빠지거든요. 빠져서 이때 사실은 H&Q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잘 들어왔고 이사회 참여도 잘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PE 딜로 됐던 이유는 공매로 투자하기 전에 H&Q가 이미 기존 주주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분을 살 테니 실사도 해달라. 그다음에 또 우리는 어떤 권리를 원한다. 몇 년 정도 보유하다가 얼마 정도 있다 팔 텐데 네. 우리의 기대 수익률은 이 정도다라고 이제 뭐 대충 설명을 했고 예. 그때 굉장히 여러 군데서 접근했을 텐데 제일 H&Q가 아마 그 대주주 분이랑 합의 맞았을 겁니다. 네. 제일 착해 보였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투자는 뭐 2007년도 1월달에 이루어지는데 예. 주주간 계약은 12월 말에 체결이 뭐 대충 틀이 이제 합의가 됩니다. 합의가 예. 되고 그다음 주식 투자 이후에 이제
돌아오는 첫 번째 정규총회에서 에첸큐 측 사위이사가 그 선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경영에 참여도 하고 주주 간 권리의 보호도 받고 또 대주주한테는 더 이상 이제 적대적 M&A 위협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꼴먹고 알먹는 좋은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우리가 사줄게, 우리도 저 경영에 참여시켜줘. 그렇죠. 근데 참여해봐야 별거는 없을 텐데. 크게는 없지만 피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때만 해도 뭐 지금도 좀 그렇지만 경영 참여형 투자를 할 때 뭐 최소 지분율 규정도 있고 이사회 참여를 반드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사회 참여를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일은 하지 마셔라. 이런 투자는 집행하지 말자.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그렇죠. 브레이크를 걸 수 있으니. 네. 그러면 들어올 때 엑싯은 어떻게 할 생각으로 들어왔던 것일까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좀 느슨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상장사고 상장사에 저희 뭐 속된 말로 알주식을 산 거니까 이거를 되사주는 조건이 아마도 추정컨대는 없었을 거고 다만 우리가 이사회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밸류에드 하는 하다 보면 주가가 오르고 올라가면 우리가 평화롭게 나올게라고 일단 말씀했을 건데 우야든동 못 팔겠노 생각하고 그렇죠. 들어갔나 보군요. 네. 차트 아까 보신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그 회사 잘못이라기보다 이때 석유 그 유화 업계가 그냥 아주 나쁜 사이클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주가도 많이 빠지게 되고 실적도 많이 빠지는데 이게 2008년도 말 9년도 초에 한번 바닥을 치고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H&Q가 이때 이제 주가 회복이 되니까 좀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이제 매각 진행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비대를 받아보고 가격이 마음에 안 드니까 보면 이제 뭐 4만 원대에 들어갔는데 5만 원대밖에 못 팔았으니까 사실은 한 3년 갖고 있으면서 그 수익률이 높진 않으니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잘 안 되고 이제 경영권 매각을 할 의지가 없으니까 아마 그냥 이대로 팔게 된 것 같고요. 그래도 이게 공매 주식을 주주간 계약을 맺었고 그나마 양도 제한이나 우선 매수권 같은 게 있으니까 이 정도로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그 투자 수익을 제가 그냥 추정을 해봤는데 뭐 인수금액 한 760억을 써가지고 블록 딜로 매도한 게 한 430억, 그다음에 공개 매수 그 회사에 사주는 거에 이제 참여한 게 한 320억 정도 됐고 나머지 잔여 지분이 한 4.5% 남아 있거든요. 아마 이게 4.5% 남겨둔 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지분율 5% 이하가 되면 주주간 계약이 해제되는 뭐 이런 조항들을 제가 통상적으로 넣습니다. 아마 이때 이후에 아마 그 이사회에서 내려오시고 하셨을 텐데 이 이후에 만약에 바로 팔았으면은 아마 한 1.3배 정도 저희가 인수금이 한 50% 정도 썼다는 전제하에서 됐을 거고 이게 근데 2011년도 말에 쭉 주가가 올라가서 12년도 초까지 이제 주가가 한번 피크를 찍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2년 말에는 한 9만 원, 이게 거의 한 12만 원대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잔여지분 4.53을 언제 팔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 잘 팔았으면 수익률이 한 1.5배 정도 남는 수익이 됐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나쁜 건 아니지만 아마 이것보다는 조금 그렇죠. 이것보다는 조금 더 사실 경영권을 팔았으면 이거 곱하기 뭐 한 50% 정도 수익은 더 나지 않았을까. 그런 피 입장에서는 2대 주주의 지분을 산다는 게 매우 리스키한 선택입니까? 아주 리스키하죠. 왜냐하면 이게 동상이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2대 주주가 그래도 뭐 예를 들면 49%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약간 JB니까 뭐 너 죽고 나 죽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1대 주주가 배째 이러면 그 49%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 사례도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 최대 주주 특히 그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최대 주주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엑싯에 대한 상호 합의가 초반에 없으면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독자 여러분께서도 혹시나 비상장 주식 나왔다, 곧 상장 간다 이러고 갔다가 저희 이미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뭐 수많은 스타트업들 유니콘 갔다가 지금 다들 이제 상장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경우가 이제 전형적으로 이렇게 대형 2대 주주 딜에도 충분히 나오고요. 뭐 예를 들면 LG 실트론 같은 경우에도 그 국내 PE들이 컨소시엄으로 이제 투자를 했다가 뭐 최대 주주가 그 49%를 동부그룹한테 샀는데 최대 주주가 안 팔겠다고 상장도 안 해주겠다. 라고 이제 버티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49%나 샀는데도.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다음에 저희도 뭐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 투자를 했는데 회장님하고 상장을 하기로 계약서까지 맺었지만
뭐 상장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뭐 소송도 회복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최대 주주가 끝까지 안 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런 투자자들이 이제 처할 수 있는 옵션의 한계가 이제 있는 거죠. 이번에 들어올 때는 사전에 그러면 몇 년 후에 회사에 돈이 많아지면 우리 지분을 회사 돈으로 자사주 매입 형식으로 사주기라는 걸 약정을 맺었다는 뜻입니까? 약정을 반드시 맺어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했었어야 된다. 그렇죠. HNQ도 그렇죠. 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느슨하게 했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느슨하게라면.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풋 옵션이 명확하게 있었으면은 아마 풋을 먼저 했을 겁니다. 장내에서 매각을 안 하고. 왜냐면 장내에서 매각을 하려면 이게 뭐 블락 디스카운트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먼저 장에다 먼저 판 걸로 봐서 그렇죠. 그런 걸로 이분들도 봐서는 다른 약속 받은 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없거나 아니면 좀 느슨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LG 실트론 케이스를 이제 슬라이드로 하나 만들어봤는데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그 펀드 컨소시엄이 이게 이제 결국에 태양광 그 실리콘 웨이퍼 산업에 이제 연동돼 있던 뭐 국내 대장 회사였는데 2008년도에 잘 매입했거든요. 이제 그 동부 보고 그렇죠. 보고하고 이제 HNQ 보고하고 헤들랜드 컨소시엄이 이제 인수를 했는데 잘 매입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좀 운이 안 좋았어요. 매출은 꾸준히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뭐 금융위기도 오고 태양광 관련된 보조금, 정보 보조금이 확 주면서 이 산업이 한번 완전 꼬꾸라들거든요. OCI 같은 경우에도 이때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상장을 2번 실패하고, 근데 상장 실패를 저희가 상장 실패라고 부르지만 어떤 가격에서든 상장을 일단 그냥 한번 해줬으면, 예를 들면 2010년도, 11년도에는 뭐 그 차트를 보면 표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요 타이밍에 그래도 상장을 했으면 나름 핫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때 어쨌거나 최대 주주가 뭐 자기는 투자가 더 중요하지 상장이 좀 덜 중요하다. 그리고 그때 이제 LG 주도로 그 사파이어 웨이퍼 투자의 대규모 그 자금을 집행을 해요. 근데 그 사업의 그 결과를 보고 이제 아마 LG에서는 상장을 하고 싶어 했을 텐데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그 사업도 실패도 하고 업황도 꺾이면서 결국에는 실적도 많이 꺾이고 매출도 빠지고 그 단기 손실까지 나게 되거든요. 2013년도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보고펀드가 한 50% 정도 이제 레버리지 해가지고 인수를 했던 케이스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 부채를 갚는데 급급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채권단이 2번 만기 연장을 해주고요. 보고펀드가 돈 빌려서 인수했는데 그렇죠. 그때 돈 빌려준 채권단이 그래서 2번 만기 연장을 해줬는데 결국에는 뭐 상장이 안 되니까 그 이후에도 상장을 안 해주니까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권리를 LG 쪽하고 아마 사전에 합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LG 쪽에서는 뭐 또 의무도 없으니 뭉개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채권단이 지분을 그냥 담보로 다 떠안고 결국에는 이 딜이 향후에 그 실트론이 SK로 넘어가는 그 원인이 돼요? 연결이 됩니다. 그럼 그 채권단들은 보고펀드에 돈 빌려준 거를 일단은 마치 주택담보대출 빌려주고 그렇죠. 그거 그냥 경매로 맞습니다. 넘어갔으면 그거 그냥 가져오는 맞습니다. 그 느낌일 텐데 그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분을? 그래서 그 지분이 결국 SK에 넘어갔어요? SK 사고 SK 지금은 이제 SK 실트론이 됐죠. 그래서 네네네.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되니까. 저것 때문에 보고펀드가 많이 문제가 됐습니까? 저것 그러니까 때문에? 뭐 꼭 저 때문이라기보다도 어쨌거나 이제 뭐 이런 딜을 계기로 그 VIG하고 이제 보고가 조금 분리가 되고 매니저들이 좀 분리가 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결국엔 그 이후에 또 VIG가 워낙 잘 하시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그렇고 뭐 다른 펀드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좀 쓴맛을 보면서 배우고 배우는 거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VIG도 그 이후에는 아마 뭐 저희도 비슷하지만 이렇게 한번 디고 나면은 이제 그 마이너리티 투자하는 거에 좀 겁이 나죠. 겁이 나고 차라리 4천억씩 넣고 배우고 그러면 어떡해. 야, 이게 P라고 항상 먹는 게 아니구나. 그럼요. 그럼. 예, 힘듭니다. 이게 3D 직업입니다. 그래도 넥슨의 경우는 말씀하셨던 대로 상장도 안 돼 있고 2대 주주의 30%도 안 되는 지분이고 약간 그런 애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체는 굉장히 그래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넥슨은 많이 아실 텐데 아마 대부분인 NXC는 그럼 뭐지? 넥슨하고 NXC가 뭐 약자인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제가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물납 주식 나온 거랑 우리가 아는 넥슨과의 관계가 관계. 도대체 뭐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넥슨이라는 회사가 이제 일본에 상장돼 있는 국내 1위 게임 회사인데 예. NXT는 그 넥슨의 47% 원래는 이제 뭐 지분율이 훨씬 높았는데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아서 지금 47%를 갖고 있는 홀딩 컴퍼니고 그러니까 NXC가 그러면 게임 넥슨만 하는 홀딩 컴퍼니냐? 그렇지 않고 그 밑에 다른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일일이 다 안 적었는데 뭐 코빗하고 뭐 빗스탬프처럼 그 가상화폐 그 가상자산 거래하는 이제 플랫폼도 있고 또 여기에 뭐 아시다시피 스토케처럼 뭐 세계 전 세계 굴지의 유모차 회사도 있고 뭐 여기 동물 사료 하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벤처 캐피탈 투자하는 회사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핀테크 플랫폼도 있고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NXC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게임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으나 여러 가지 디지털 및 영유아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 회사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NXC의 지분을 인수한다고 해서 넥슨 게임 회사에 투자하는 건 아닌 거죠. 게임 회사와 그의 기타 등등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게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왜 좀 복잡하냐면 이렇게 이제 NXC 주식을 만약에 물납 주식을 샀을 때 NXC를 상장할 수 있냐 내지는 NXC를 경영권을 팔 수 있냐 이 두 가지로 고민해야 되거든요. 엑싯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엑싯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면 옵션이 세 가지죠. 대주주가 사주든지 대주주나 회사가 다시 사주든지 NXC를 상장하고 나가든지 대주주하고 같이 NXC를 통으로 팔든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XC가 이렇게 사업 내용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걸 상장하기에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쓸 때 게임도 쓰고 유모차도 쓰고 게다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은 또 요즘 또 뭐 이렇게 상장을 안 해준다 이런 또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진척심사 통과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건 나중에 또 분리를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게다가 또 이 밑에 일본에는 넥슨이 상장돼 있고 또 밑에는 또 그 손자 회사의 넥슨 게임즈가 또 따로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넥슨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으로도 아니 NXC는 뭐고 넥슨은 뭐고 그렇겠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래서 비슷한 LG엔솔, LG화학 그렇죠. 그 이슈가 똑같네. 이미 네. 자회사가 이제 상장돼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NXC 자체가 상장으로 가면은 흥행하기가 되게 힘들고 그럼 NXC를 이제 통으로 팔아야 되는데 NXC 대주주 입장하고 이제 PE 입장하고 여기서 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통으로 파는 딜이면 원래는 이런 스텝이 더 정석인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PE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이 타이밍에 그 나머지 유가족 분들한테 그냥 지분을 파세요. 경영권 프리미엄 드릴게요. 그거를 사고 그다음에 물납 먼저 주식으로 사고 물납을 사고. 그렇죠. 물납 주식은 이거는 한 2, 3년 버티다 보면 매우 싸질 거니까. 매우 싸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럼 그거를 그냥 헐값에 사든지 더 좋은 거는 NXC에 쌓여 있는 캐시로 그걸 그냥 사면 되는 거죠. 아니면 NXC 밑에 하다못해 뭐 넥슨 코리아 넥스 게임즈 이런 데도 현금 1조 이상 있거든요. 그런 걸로 야금야금 사모도 되는데 반대로 이제 창업주 생각으로 보면은 이거를 그냥 내가 사도 되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회사나 그의 손자 회사나 자회사가 사도 되는데 뭐 타로 PE가 들어와서 주주관 계약도 맺어줘야 되고 또 얘네들 나중에 내보내는 또 신경 써야 되고 하는데 뭐 타로 그래야 되냐? 그냥 내가 사지 뭐. 그렇죠. 회사가 사지. 주주회사 돈으로 물납 주식을 사면 된다. 그렇죠.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그 물납 주식을 다시 싸게 되사 와서 내가 만약에 진짜 경영권을 팔 거면 그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내가 풀로 누리고 그냥 파는 게 낫지. 아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물납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돈이 없어. 물건으로 대신 낼게 한 건데 그 돈을 회사 돈으로 자사주로 매입하면 사실상의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지분율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나는 상속세도 안 냈는데 회사 돈으로 그 물납한 것을 자사주 사들이면 나는 상속세를 현금으로는 내지 않고 내 지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는데요? 그렇죠. 대표님은 좀 이따 파이낸스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방법이네. 안 됩니다. 영입 대상을 제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그래서 안 돼. 그 사실은 그동안 공매하고 그다음에 캠프 관련된 캠프에서 주식 처분과 관련된 법령이 지난 거의 20년간 지속적으로 그 수정이 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뭐 10년 전, 15년, 20년 전 이야기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상속세를
결정할 때 이제 상속되는 지분의 가치를 공정 가치를 평가할 때 네. 가장 최근 거래된 공정 가치를 그 지분 그 거래된 가격 공정 가치로 인정하는 규정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예. 네. 근데 그 안에 가장 최근에 거래된 거니까 어떤 꼼수를 부렸냐면 옛날에는 그냥 주식 뭐 100억짜리 회사에 주식 1,000만 원어치를 물납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공매로 막 때리다면 나중에 뭐 40% DC, 50% DC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요. 예. 그러면은 이제 1,000만 원어치를 예를 들면 반값에 500만 원 사고 네. 그 500만 원을 공정 가치로 나머지 지분을 다 상속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서 상속세는 현금으로 이야. 내고. 그 정말요? 현저하게 어. 낮은 내고 이제 이런 이제 뭐 이른바 텍스 엔지니어링이 많이 발달이라기보다 이렇게 많이 이제 나온 게 된 거죠. 그래서 예. 그 예. 케이스들을 하나하나씩 다 막아왔거든요. 막아와서 지금은 이제 많이 깨끗해졌는데 그거를 또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게 또 그렇다고 주식으로 안 받으면 낼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겠죠. 뭐 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기존 대주주나 기존 대주주의 회사가 사는 방법으로라도 인수를 해야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복잡한 슬라이드를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아, 요거 잘 알아둬야 되겠네요. 다들 웬만하면 야. 몇 조짜리 기업들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1, 2조짜리 기업은 이렇게 하시면 요렇게. 되는데 아, 이거 돈 많이 되겠네. 이거 알아둬야 되겠다. 이게 이제 뭐 이게 참고로 말씀드린 건 제가 이제 세무 전문가는 아니고 네. 피니 대표가 밤에 술 한잔 먹고 이제 만들면 이 정도 그 후지개는 만들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방법이 뭐냐면 네. 이제 시나리오가 있어요. 상속한 다음에 이제 이미 그 회사가 캐시를 현금성 자산이 한 5.2조 정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걸로 가지고 그냥 바로 배당을 땡겨서 그 상속하기 전에 그러니까 배당을 최대한 물납 상속하기 전에 바로 배당을 그냥 5.2조를 다 풀로 때려가지고 예. 추정세액이 5.8조니까 한 6천억은 뭐 한 5, 6천억 비는 거는 그냥 신용대출로 낸다고 치고 네. 이걸로 그냥 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이제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배당을 땡기면 건강보험료 그 배당세 뭐 금융종합소득과세 이렇게 쭉 해가지고 네. 배당하는 순간 한 3조가 세금으로 또 나가요. 예. 그 상속세와 별도로. 그리고는 나머지 실수령액이 한 2조 정도 되는 거 플러스 다른 자녀 상속세의 비중을 내야 되니까 경우 총 세금은 한 8조 이상 내야 되거든요. 많이 내긴 많이 내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금이 아까 회사 NXG 이제 주식 가치가 이제 16조 정도로 이번에 평가를 하셨는데 예. 그래서 현금이 이제 한 5.2조가 쭉 빠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주 지분 가치는 계산해 보면 한 7.6조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번처럼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예. 일단은 캐시를 있는 데까지 내고 예. 왜냐면 물납을 하려면 일단 가질 수 있는 캐시는 다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다 내고 나머지 이제 물납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일단 4.7조를 내고 이제 나머지 그 자녀분 상속세 1.1조를 내야 되니까 딱 그만큼만 받도록 현금 배당을 좀 줄이자. 예. 그러니까 아까는 시나리오 1에서는 5.2조를 다 현금 배당으로 땡겼는데 3.8조만 땡기자. 예. 네. 이렇게 돼도 여전히 개인 소득세를 한 1.5조를 따로 더 내야 되거든요. 배당에 대한 세금이 항상 따라다니니까. 항상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대주주는 배당 받으면 바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리저리 다 떼가니까. 네. 이것도 결국 총 세금을 8조 가까이 내요. 예. 추가적으로. 그리고 대신에 이제 현금을 덜 땡기니까 대주주 지분 가치는 한 8.6조로 아까보다 그래도 한 1조 정도는 더 이제 남아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표를 계속 볼까요, PD님?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제가 3이 중요하겠네.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이건데 이게 아까 그 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조입니다. 뭐냐면 일단 물납을 해놓고 예. 물납된 주식을 뭐 통상은 20%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한 30% 정도 기존에 거래된 게 40% 정도 이제 디스카운트가 되니까 30% 할인해서 그냥 자사주 사요. 형태로 다시 매입을 해요. 예. 그럼 주식으로 이제 4.7조는 냈고 자사주로 한 3.3조를 쓰거든요. 회사 현금을. 네. 그러고 나서 그걸 소각을 해버리면 지분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녀들 지분이 이제 그 상속하고 나면 16.8% 정도 줄어들다가 그 지분 소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모님이 48%, 자녀분이 24%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예. 네. 이렇게 되니까 대주주 지분 가치가 결국에는 한 12.5조로 훨씬 올라가죠. 높아지게 되는 이야. 거죠. 세금 자체도 총 세금은 이제 한 3.2 정도 내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이제 뭐 나쁘다고 말하면 나쁘다고 하지만 결국엔 텍스 엔지니어링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라도 뭐 구세청 입장으로는 이렇게라도 세금을 캐시로 환수하는 것이 예. 저는 뭐 그래도 좀 나은 결정이 아닌가. 그냥 의미 없는 지분으로만 계속 갖고 있어봐야. 그렇죠. 네. 그걸로 뭐 재정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네. 야, 요거 보니까 왠지 물납을 결정했을 때 약간의 컨설팅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렇죠. 이게 금액이 1, 2조도 아니고. 그래서 원래 계속 그동안 물납 잘 안 받아줬죠. 맞아요. 네. 네. 뭐 계속 몰라. 뭐 돈 버는 대로 우리가 족족 가다갈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가산세도 붙고 하니까 어떻게든 돈 마련해 오더라. 이제라는 것이었을 텐데. 맞아요. 글쎄요. 이제 특이한 구조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법을 좀 바꾸긴 해야 되겠군요. 물납받은 주식을 물납을 하려면 법을 바꿔서 지금은 아니겠지만 주식을 물납을 하려면 법을 바꿔서 물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물납을 받은 즉시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물납받은 주식에 대해서만 배당을 할 수도 있잖아요. 배당이 차등 배당을 할 수 있으니까. 네. 회사에 캐시가 5조 있으면 물납받은 주식 소유자에게 결국 기획재정부겠죠. 여기에만 배당을 해라 당신들이. 그 조건이라면 내가 물납 받겠다라고 하면 그걸 받고 그럼 5조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기획재정부는. 네. 총 받아야 할 세금이 얼마였었죠? 지금 5.8조. 5.8조. 네. 그럼 요거 이제 그럼 지분은 남았으니까 요 지분을 공매로 때려서 이게 1조에 팔리든 2조에 팔리든 우리가 받아야 할 거 5.8조 챙기고 나서 나머지는 뭐 돌려줄게. 뭐라든 혹은 어느 쪽이든 그렇게 정부 입장에서도 받아야 할 세금은 회사에는 돈이 있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상속세를 물납으로 냈는데 그걸 회사 자사주로 가져온다는 게 약간 모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참 이거를 막 하라고 권유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형태인 거고, 이게 지금 넥슨 케이스가 비상장사고 그다음에 다른 주주가 없으니까 저희가 편하게 이렇게 막 엔지니어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상장사이거나 맞습니다. 다른 주주가 있을 그러면 경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회사 돈을 함부로 그렇죠.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남아 있는 선택권은 경영권을 팔거나 팔아서 통으로 다 현금화한 다음에 그냥 현금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별도의 소스를 찾아서 미리 좀 상속을 해놓는. 그러니까 이걸 뭐 외국에서는 사망세라고도 부르는데 사망이 이르기 전에 조금 더 상속세, 그러니까 증여세 형태로 조금씩 이제 세금을 납부해 놓는 뭐 그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러나 저러나 네. 어쨌든 예를 들면 그런 물납한 2대 주주 물량의 그런 비상장 회사가 공매로 나오면 그걸 누군가 PE가 됐든 누군가 투자하려면 대주주랑 하여튼 무조건 쇼부를 봐야 되죠. 쇼부를 봐야 되죠. 네가 나중에 사줄 네. 거냐, 네. 같이 팔 거냐, 그럼요. 뭐 아니면 자사주로 살 거냐, 네. 뭐 무조건 그 쇼부를 보지 않으면 못 들어가겠네요. 특히 그게 P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모든 투자를 하기 전에 실사라는 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H&Q 사례도 벌써 말씀드렸듯이 거기도 그냥 공매 덜컥 사기 전에 미리 아마도 뭐 상당히 오랫동안 협상도 하셨을 거고 실사도 하셨을 거고 미리 계약서의 핵심 내용들 아주 표준화되고 그냥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었던 그 주주간 계약을 맺은 걸로 저희가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일단 저희 같은 펀드도 캐피탈콜이라고 해서 LP들한테 돈을 요청을 못하고 네. 문제는 그 다음에 그 돈을 요청을 못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무리하게 이런 딜을 했다가 사실은 뭐 투자도 투자지만 레퓨테이션에 상당히 금이 갈 수는 있죠. 엑시시 제일 중요한데. 그렇군요. 얼른 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대체로는 비상장 회사들일 것이고 그렇겠네요. 비상장 회사는 대체로는 가족들이 대부분 갖고 있을 테니 상속세도 가족들이 내야 한다면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물납받을 때는 비상장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물납한 즉시 물납받은 지분에 대해서만 특별 배당하는 걸로 다 내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오케이 할 때만 물납을 할 수 있는 걸로 하면 적어도 회사 돈으로 나중에 그 지분을 그냥 가져가고 세금은 별로 못 받는 이런 일보다는 최소한 그 회사의 현금성 자산은 상속세로 받아갈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비슷한 고민을 킴코에서도 하시고 국세청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뭐 그 한 1년 2년 전인가요? 그 저희 같은 PE나 VC들을 모아놓고 그 킴코에서 또 물납 주식에 대한 IR 행사도 하셨었어요. 저희 직원도 가고 그랬어요. 사가라. 네, 사가라. 예.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좋게 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방안도 되게 좋은데 거꾸로 말하면 이런 지분을 어떤 금융기관이나 제3자가 사갈 때 기존 대주주가 어떤 주주관 계약 같은 것들을 해주면 예. 인센티브를 주겠다. 아, 이런 그런 형태의 식으로. 좀 약간 플러스 요인 약간 감을 좀 힘을 좀 쳐주면 어쨌든 다른 데로 매각하는 게 더 좋죠. 그게 그렇죠. 취지에는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좀 활성화가 되면 사실은 이 공매제도라는 거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도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당장 온비드 가서 아이디 하나 만드시고 네. 재미로라도 한번 자산을 보시는 게 꼭 기업도 있지만 예. 안 팔린 땅들, 짜투리 뭐 무슨 건물 진짜 신기한 거 많아요. 자동차들 네, 특히 네. 자동차들 이렇게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변에. 공매로? 네, 공매로. 최근에 그거 있었어요. 여수 어디에 예. 그 그거 지자체에서 들어가봤습니까? 만든 어. 거북선이 예. 한 20억 정도 돼서 주고 만들었는데 그 쓸데가 없다. 탕탁 쓸 데가 없고 뭐 자꾸 파도 밀려오면 깨지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래서 얼마에 팔렸다더라 100몇십만 원에 팔렸대요. 그거를 네. 20억 주고 만들었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스튜디오보다 한 3배쯤 되는 거북선을 예. 예를 들면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200만 원 주고 샀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 갖다 놓을 거예요? 뭐 어디가 전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와. 바다로 내보낼 수도 없고. 와.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가장 최근에 어떤 주식들이 이제 공매를 통해서 매물로 나왔는지 예. 슬라이드를 하나 오, 봤는데, 최근에 나온 거. 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이게 뭐 제가 사보자 팔로우를 안 한번. 해가지고 실제로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제일 그 매각 예정가나 지분이 높은 것들만 쫙 한번 저 훑어보거든요. 매각 예정가는 뭘로 결정한 금액이에요? 아니 매장 예정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을 하는데 일단은 최초 입찰 예정가를 먼저 정해요. 예. 이거는 이제 뭐 공정가치 평가를 받는데 이걸 상정법상 공정가치 평가를 이제 받아서 일단 공매로 그 물납으로 받고 그걸 다시 이제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데 1, 2차는 이제 최초 예정가로 해보고 예. 한 번 안 될 때마다 유찰되면? 10%씩 이제 깎아 가는데 4번 유찰되면 수익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이게 제가 몇 번씩 이제 유찰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길게는 아마 뭐 십몇 년씩 유찰이 돼서 쌓여 있는 에셋이 많이 있고요. 보면은 저희가 아는 이름들이 많아요. 뭐 지산 그러네요. 유즈도 있고 특히 이제 공항 리무진 같은 회사는 저희가 투자한 회사도 같이 투자돼 있는 케이스고 그다음에 또 코론 글로텍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굴지의 자동차 부품 회사고 그래서 어허. 뒤져보면 재밌는 건 참 있다. 근데 그러네요. 반대로 이걸 막상 살려고 지갑을 열려고 보면 16%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렇지. 네, 그렇지. 글로텍 비상장인데 0.8%를 30억 주고 사면 대단한 잘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매한 야. 그 현타가 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리퀴디티를 찾는 투자자가 예. 그걸 찾을 수 있도록 어떤 좀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오히려 이런 투자는 의외로 잘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보면은 뭐 이 공매 관련된 뭐 물납 주식 같은 그 기사 검색을 해보면은 여전히 뭐 몇천억 이상 쌓여 있고 그게 그 쌓여 있다가 이제 이런 회사들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 괜찮은데 멀쩡한 회사만 이제 그 물납으로 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멀쩡한 회사가 몇 년 가다가 또 안 멀쩡한 회사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는 매년 없어지는 경우가 좀 있고 예. 그래서 2020년 이후로 2010년도 이후로 이제 평균을 내보면은 그 물납된 주식의 한 50%는 기존 그 물납한 회사의 혹은 물납한 자의 가족분들이나 그렇겠네요. 네, 친인척들이 사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계속 안 팔리고 안 네. 팔리고 팔리고 하니까 하니까 네. 가격도 좀 싸지고. 계속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낫다. 낫고 정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반대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IR을 하실 거면은
이 지분을 사갈 때 예. 대주주가 어떤 인센티브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정부가 협상해서 협상을 좀 해주면 협상해서 어떨까? 네. 팔릴 만한 패키지를 좀 데코레이션을 해놓고 네, 팔아야지. 네, 네. 그래서 뭐 저렇게 IPO를 뭐 20% 이렇게 팔면 그렇죠. 네. 지갑 열 때 참 고통스럽다. 그렇죠. 네. 예를 뭐 두산 요트 같은 것들을 그러네. 지분 맞는 사줄 말이네. 테니까 그럼 이거를 뭐 개발할 때 뭐 인허가를 뭐 해준다든가. 좀 해준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뭐 아니면 뭐 IPO 할 때 뭐 텍스를 좀 면제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몇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되지 이걸 않을까. 비싼 값에 팔아야 이렇게 상속세를 제대로 걷는 느낌인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물납을 받았는데 계속 디스카운트 되고 그렇겠네요. 애매하긴 애매하네. 아니면 물납 받을 때 적극 행정이네. 적극 물납 행정. 받을 때 요거를 나중에 공매해서 예. 팔리는 가격에 네. 만약에 인센티브를 줘? 아니 사가겠다는 사람이 더 사간다고 하면 네. 당신이 이 가치가 있다고 물납을 한 거니까 예. 이 가치대로 당신 지분도 우리가 살게. 예를 들면 최대 주주가 한 50% 여전히 갖고 있고 한 30%를 물납한다고 하면 30% 사는 거 가지고는 답이 없잖아요. 네. 오케이, 이 30%가 얼마의 공매가 되는데 사가겠다는 사람이 이거 말고 한 20% 더 사고 싶습니다 하면 너는 거기에 같은 가격에 파는데 응해라. 그 조건이라면 우리가 물납 받아주고 아니면 좀 생각해 볼게. 뭐 네. 이것도 저는 아무래도 세무 공무원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너 그냥 맨날 제도를 바꾼다고 그래. 어펄 마케팅에 가서 하고 저는 저 물납 증세과 뭐 이런 데 가서 이 공무원의 마인드가 있나 봐. 많이 보면은 나 같으면 이렇게 바꿨을 텐데. 제도를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걸. 그러면 대표님 예를 들면 저런 물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애매해도 관심이 있으려면 뭔가 실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저런 거는 실사를 못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사를 못 하진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실사도 것처럼 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이게 실사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그냥 예. 들어가서 보면 되거든요. 나 이거 좀 보러 왔습니다. 나 관심 있어서. 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크라운 주얼리라고 할 수 있는 넥슨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고 이미 예. 그래서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넥슨을 보면 그동안 주가 흐름도 괜찮았거든요. 상당히 괜찮아서 전체 자산의 그래도 한 70% 정도 전체 가치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넥슨이라는 회사의 정보가 충분히 있으니까 예. 뭐 데스크탑 시사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이제 예전에 NXT를 한번 그 김정주 회장 살아계실 때 파시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때 무슨 중국계가 뭐 관심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비딩을 끝에는 안 했고 예. 대부분은 이제 PE들이 쭉 들어와서 비딩을 했었는데 가격 차이로 인해서 가격이 한 서로 원하는 게 한 4, 5조 정도 차이가 나서 예. 그 뒤를 이제 엎어졌는데 제가 슬라이드 안 그래도 준비 하나 한 게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보면은 그때는 이제 NXT 측에서 한 15조 정도면은 팔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한 10조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으로 뭐 카카오나 넷마블이나 MBK나 KKR 이런 데서 이제 비드를 제시를 한 것 같고 예. 저희가 썸오프 TP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SOTP라고 해서 그 썸오프 파츠라고 해서 이제 사업부별로 좀 쪼개서 진짜 후지게 그냥 밸류를 해보면 한 9조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그 당시에는 한 9조짜리를 한 15조로 희망을 했는데 이게 2019년도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벌써 물납한 가치가 16조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한 몇십 프로 정도 더 붙이면 창업주가 완전히 뭐 안 팔겠다라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때부터 좋아졌으니까 그렇죠. 저 15조 정도에서도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그러니까 그때는 15조면 팔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16조 밸류 이미 물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15조 플러스 알파 정도의 비가 들어오면 가치에 네. 들어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딜인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거를 갖고 있는 열쇠는 그냥 그 창업주 가족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분들께서 실사 주겠다. 뭐 자료 공유해줄게. 들어와서 한번 시사해 보셔라.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보세요. 하면 상당히 보고.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 실사 자체는 그래서 뭐 한두 명이 의사결정하면 되는 일인데 PE들이 이걸 투자를 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펀더멘탈한 밸류에이션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넥슨이 그동안 정말 좋은 회사가 됐어요. 그래요? 슬라이드 두 개를 와. 준비를 했는데 뭐 굳이 따지면 이제 이 게임 업계에서 가장 그 슈퍼스타는 캡콤이거든요. 캡콤이 이제 뭐 지난 19년 대비 2003년 지난 한 4년 동안 시총이 거의 5배 가까이 올랐고 뭐 캡콤이 네. 뭐예요? 캡콤이 옛날
콘솔 게임을 주로 하던 일본 게임 일본 회사인데 회사예요? 이게 요즘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굉장히 이 컨텐츠 자체가 이제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저희가 또 수년 동안 알고 있던 닌텐도 그 역사와 전통이 닌텐도가 아직도 잘 나가고 있거든요. 닌텐도가 이제 너구리 보글보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거의 그 수준의 그런 게임들이 건데. 지금은 이제 모바일로 나오고 그게 또 메타버스 고령화 콘텐츠도 수혜주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잊지를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좀 잠깐 다시 계속 보여주십시오. 네, 국내에서 뭐 국내외에서 상장돼 있는 컴프들을 쭉 보면은 시가총액 뭐 9조 이상 한 이상 하는 회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나쁘지 않은 밸류에이션이 나쁘지 않다는 소리는 거꾸로 투자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조금 싸진 않다. 싸진 않던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넥슨이 여전히 이제 1등 회사고 2019년도에 그런 컨설이 있었어요. 넥슨 컨텐츠 중에 뭐 신작이 없지 않냐. 넥슨이 보면은 중국하고 한국 매출 비중이 거의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PC 게임이 여전히 70% 정도 되니까 모바일로 가는데 뭔 소리냐 이러는데 이게 아닌 거죠. 이 컨텐츠가 그래서 썩어도 준치라 여전히 국내 1위 게임 회사 입지를 유지하고 있고 PC 게임으로 아직도 PC 게임으로 PC와 모바일 게임 이제 같이 믹스가 돼 있지만 그리고 다 모바일로 다 안 바뀌는군요. 사용자의 그러니까 취향과 성향과 생각보다 천천히 바뀌는 거죠. 생각 천천히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또 컨텐츠가 PC 게임에서 인기 있었던 컨텐츠가 다시 모바일로 계속 런칭이 되는데 또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게임이 또 중국에서 터지면서 특히 이제 2022년도 3년도 실적은 이제 중국 컨텐츠가 터지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넥슨은 회사 자체로는 아주 솔리드한 회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뭐 이제 결국에는 인수해야 되는 지분이 한 4조가 넘을 텐데 물납 그 주식을 공매로 샀을 때 장점은 가격이 조금 할인이 싸다. 가능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한 서너 번 유찰이 돼야 되지만, 그러니까 네 번에서 유찰이 돼야 되지만, 두 번째는 이게 재밌는 거는 물납 주식을 공매로 사면은 1년간 이제 페이먼트를 좀 나눠서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매할 때 10% 증거금 내야 되니까. 예를 들면 4조에 산다 그러면 4천억 먼저 박아놓고 나머지 돈은 천천히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할부 매입이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대주주 주식만 사기로 사면 이거는 뭐 사실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자사주로 사도 되고 다양한 방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 좋은데 어플마 캐피탈도 사실 겁니까? 예를 들면 넥슨 대주주가 오케이 오늘 저 김태엽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 괜찮네. 저희는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돼서 아는 사람이 사서 밥이나 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펀드 가게는 좀 규모가 크고 또 이런 거 아까 그 잠깐 나온 것처럼 뭐 KKR이라든지 베인이라든지 이런 저희보다 또 한 단계 큰 펀드가 하기에는 뭐 좋은 앵글의 딜이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뭐 난이도가 낮은 딜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어플마 캐피탈의 김태엽 대표님은 이제 어플마 캐피탈보다 좀 규모가 큰 PE들이 갖고 있는 현금을 다 넥슨 사는데 이렇게 다 써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무주공사 다른데 뭐 좀 좋은 거 사라고 할 때 그 돈으로 돈이 다 떨어졌네 이러고 있으면 낼름낼름 어플마 캐피탈이 싸게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인수할 거 있으면 그거 알려드리고 형님 저거 20조밖에 안 해요. 사세요. 그러면 그래? 그런 거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뭐 오늘 그 넥슨 관련된 뭐 설명도 좀 드리고 그랬는데 이 PE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말씀을 간단히 뭐 이걸로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또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실 수 있는 그 PE가 항상 어떤 투자한 기업을 할 때는 이렇게 프리마케팅을 합니다. 제가 성경김에서 어플마 캐피탈에서 인수하셨어요. 그렇죠. 저희가 회사죠.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또 신제품도 나오고 저희가 또 네이버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에서 적극 마케팅도 하고 있어서 성경식품 스마트 스토어가 있어요? 네,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에 성경식품, 성경김. 그럼 저기서 성경김을 사면 쿠팡이나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뭐 최소한 비싸지는 않는 가격입니까? 그럼요. 저희가 쿠폰도 많이 드리고 본사 창고 대개방이구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이 편집본이 언더스탠딩 채널에 올라가면 그 게시판에 언더스탠딩 커뮤니티 게시판에 요 관련된 공지사항을 올릴게요. 거기다 요거 신청하시면 저희가 못 봤어. 성경김을 공짜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아까 50% 할인. 50% 할인을 맥시멈 30만 원까지 할인되니까 1인당 15만 원인 거. 나 저거 30만 원 할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15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원 어치 사시면 15만 원 할인을 해드는 거 최대한. 나 성경김 쟁여놓고 먹는데. 요거는 제가 6시 10분에 언더스탠딩 커뮤니티에 선착순 몇 명까지만 하는 겁니까? 선착순 20명?
예, 선착순이시면 근데 찜을 하셔야 돼요. 찜 찜. 스마트스토어 가셔가지고 네, 찜 하신 분한테 6시 10분에 네, 언더스탠딩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겠습니다. 손 빠르신 분들 요번 한 번만 내가 반칙하면 안 됩니까? 한번 하게요? 6시에 내가 그냥 먼저 사면 안 돼요. 안 돼? 그런 거. 그렇게 사람 비겁하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선글라스도 받으셨잖아요. 아 요거는 나 좋아하는 건데. 네, 저희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아유 오실 때마다 뭐 하나씩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저희는 이런 매우 재미로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펄마 캐피탈 김태엽 김태엽 대표님. 대표님. 네. 가시기 전에 딱 하나만 요즘 네. PE들 뭐 시장 보는 분위기나 이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좀 야 이제는 좀 사야 되겠어요? 아니면 아유 아직도 겨울이야 뭐 이렇습니까? 제가 작년 말부터 그랬는데 지금 살 타이밍이죠.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 타이밍이고 전반적인 투자 분위기는 작년 12월이 최악이었던 것 같고 조금은 나아지고 네, 있어요. 요즘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기업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지금도 아직까지 늦지도 않았고 지금 열심히 검토하셔서 아마 6개월 정도 있으면은 문이 닫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6개월 정도 후에는 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기회가? 6개월 남은 것 같습니다. 아, 그걸 살려면 오래 사야 되는 것 같다. 대표님 생각에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네. 쓰고 있는 거는요. 요겁니다. 요거. 라피즈. 이 프로가 센서블. 오랜만에 협찬 받으니까 엄청 해주네 그냥 엄청 해줘. 솔직히 엄청 그 지성 해줘. INC의 이 어. 그 디지털 시계 네. 예쁘긴 예뻐요. 예. 좋아. 알아. 그럼 나 하나 주면 그 얼마나 계속 홍보해 주겠습니까? 이걸 하나 안 주니까 이거 살려면 사세요. 그런 거 많은 거고 이건 저 하나 줬습니다. 네. 선글라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아주 좋습니다. 자, 김태엽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